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공해주신 회계 자료들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재무제표 숫자 변하는 거 보면요. 이게 진짜 회사 실력이 변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계산 방식만 바뀐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이 변화의 진짜 정체가 뭔지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단순 추정 변경인지 아니면 아예 회계 처리 기준, 그 원칙이 바뀐 건지 그것도 아니면 뭐 과거의 실수를 그냥 바로잡는 건지 네, 오늘 목표는 여러분이 재무제표의 이런 변화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변경들이 과거 재무제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죠. 아니면 그냥 현재하고 미래에만 영향을 주는지 이건 전진 적용이라고 하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차이를 알아야 재무정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주신 자료들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요. 오늘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계 변경이라는 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숫자 바꾸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파고들면 그 회사 속사정을 읽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회계 추정치의 변경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회사가 쓰는 기계의 예상 수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대손 충당금 설정률 이런 걸 조정하는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런 그 추정치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전진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Prospective Applic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발표했던 과거 재무제표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변경을 결정한 해 그리고 그 이후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그 칼링 컴퍼니 트럭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내용 연수를 원래 10년으로 잡았다가 5년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럴 때 그 변경 시점의 장부 가치 그러니까 72,000달러를 새로 추정한 남은 내용 연수 3년으로 나눠서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연간 감가상각비 24,000달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린 회사가 그 트럭 내용 연수를 바꿨다고 해서 과거 1년차, 2년차 때 계상했던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연 9,000달러. 네. 그걸 뭐 이거 틀렸네? 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냥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이 새로운 기준으로 상각할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네, 과거 기록은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만 바꾸는 방식. 약간 운전하다가 앞유리창 보고 경로 살짝 바꾸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하네요. 맞습니다. 미래 예측은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과거 기록까지 다 바꾸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회계 원칙의 변경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 FIFO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건 측정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경우잖아요. 그건 좀 더 근본적인 변화 같은데요. 약간 뭐랄까 게임 룰을 중간에 바꾸는 느낌.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거에도 다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 변경은 보통은 소급 적용. 그러니까 retrospective application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방법을 써야 과거 재무제표랑 현재 재무제표를 뭐랄까 같은 자로 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비교 가능성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치 과거에도 이 새로운 원칙을 쭉 써왔던 것처럼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다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간별 성과 추세를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거 전체 기간의 누적 효과는요. 비교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이른 기간에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서 반영합니다. 세후 기준으로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거기서 왜 하필이면 이익잉여금을 조정하는 건가요? 다른 계정도 많을 텐데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벌어들인 모든 이익과 손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누적된 계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전체 기간에 걸친 원칙 변경의 누적 효과를 이 계정에 한 번에 딱 반영하는 게 가장 논리적인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이 너무 어렵거나 뭐 불가능하거나 impracticable 아니면 그 감가상각 방법 변경처럼 추정 변경이랑 분리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전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료에 나온 라이포로의 변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워서 전진 적용하는 사례죠.
그렇군요. 아, 원칙 변경은 과거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 누적 효과를 회사의 누적 손익 창고인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회계 실체 변경이랑 오류 수정이라는 것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던데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계 실체 변경은요, 말 그대로 보고하는 기업 집단 자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무제표에는 없었던 자회사가 올해 연결 재무제표에는 포함된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것도 역시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가 같이 공시된다면 새로운 실체 기준으로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회사가 포함되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류 수정은 앞서 다룬 회계 변경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변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코렉션이죠. 네, 과거 재무제표의 명백한 오류, 예를 들면 계산 실수라든지 회계기준 적용 오류,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 그러네요. 변경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데 오류는 그냥 실수였던 거군요. 아, 그럼 이런 실수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이것도 소급 적용하나요? 네, 오류는 발견하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던 연도의 재무제표가 비교 목적으로 같이 공시된다면 해당 연도 재무제표 자체를 직접 수정합니다. 이걸 재작성, 리스테이트멘트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오류가 발생한 연도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비교 공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요. 그럴 때는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이른 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서 그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이것도 순세후 금액으로요. 뭐랄까, 약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장부로 고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졸던 매니팩처링 사례 있었죠? 과거 연도 감가상각 누락했던 오류 450만 달러를 수정하면서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한 게 딱 좋은 예시입니다. 재무제표 숫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뀐 건지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미래 예측이 바뀐 추정치 변경은 앞으로만 영향을 주고 전진 적용. 측정 룰 자체가 바뀐 원칙 변경이나 보고 범위가 달라진 실체 변경, 그리고 과거의 오류 수정, 얘네들은 과거 재무제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네, 이제 이 차이가 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변화가 그냥 추정을 좀 바꾼 건지, 아니면 아예 원칙을 바꾼 건지, 그것도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고친 건지, 그 성격을 아는 것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진짜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래야 정보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회사가 때로는 소급 적용이 원칙인 회계 변경을 굳이 전진 적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재무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재무 정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